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중3 역사 35강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동학 농민운동, 그리고 한 가지 주제는 가보 을미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 을미개혁. 첫 번째 볼 주제는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동학 농민운동. 우리가 지금 19세기 접어들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위기적이고 또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죠. 이때 첫 번째로 등장한 세력이 흥선대원군, 다음에 두 번째로 집권했던 세력이 고종, 그리고 실제 실권은 민씨가 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외 정책의 변화와 발맞춰서 새롭게 성장했던 세력이 개화파, 또한 개화파에 대응해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위정척사파, 그리고 이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이모군란, 또한 급진개화파의 불만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등장했던 갑신정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지배청에서는 각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청의 내정 간섭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일본의 특히 경제적 침탈이 심화되고 있으면서 반일 감정이 국민들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처럼 백성들의 삶 상당히 어려워지던 중에 드디어 1894년 1월 달부터 그리고 1894년 11월에 걸쳐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동학과 농민운동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것이 좋으냐면 바로 이 농민운동에 조금 초점을 두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일단은 동학부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학은 누가 창시했죠? 바로 일대교조, 바로 창시자가 최재우라는 분이죠. 이분을 갖다가 동학에서는 일대교조라고 부릅니다. 일대교조. 첫 번째 창시자가 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종교를 만들었다 하여 처형당하게 되죠. 이후 그 다음에 2대 교주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최시영이라는 분입니다. 최시영이라는 분이 2대 교주에 오르게 되는데, 이 최시영 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란 것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교조 신원 운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교조 신원 운동이 어떠한 운동이었냐면 초기에는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습니다.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 성격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정치적 이야기도 할 것이고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것이며, 그러면서 점점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내포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이 종교적 성격의 운동에서 점점 이 운동이 정치적 성격의 운동으로 퍼지게 되고, 동학이라는 이 종교 자체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그런 종교적 성격으로 점점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학을 갖다가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바로 동학 농민운동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게 시기를 4시기로 나누어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기로 나눌 건데, 먼저 1기는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고북 농민
봉기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다시 지우고, 시작이 되는 사건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가 되겠죠. 이때 이 고부는 전라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고부에서 이 고부 수령이 바로 조변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조변갑의 수탈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조변갑의 수탈이 계속해서 심화되자 이에 고부 농민들이 이 조변갑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서 들고 일어나서 바로 이 조변갑을 감옥에 가두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앙에서 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를 갖다가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결을 갖다 내리기를 조변갑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고부 농민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농민들을 갖다 탄압하자 이에 농민들이 반발이 심해졌고, 이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봉기가 바로 백삼봉기가 되겠습니다. 백삼봉기. 여기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 조직화되고 많은 이제 고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이에 광군이 이 동학농민군을 갖다가 진압하러 오자 황토현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황토현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광군을 갖다가 격퇴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전라도 감영군 지방군이 되겠죠. 이들이 파견되어 오는데, 여기서 이 전라도 감영군을 갖다가 격퇴시켜버리고 계속해서 이제 서울 한양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에 중앙정부에서도 놀라가지고 중앙군을 갖다가 파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차례 커다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가 황룡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황룡천 전투가 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경군을 갖다가 격퇴하기 이르고 끝내 어디까지 점령하게 되냐면 바로 이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더라.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다?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급한 나머지 또 민시정부가 어디에다가 군대를 요청하였겠다? 이에 정부가 청군을 갖다가 또다시 요청하게 되었고, 청군이 드디어 오케이 하면서 바로 파견이 되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본 내용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갑신정변에 따른 결과 텐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텐진조약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군대 파병 시에는 반드시 상대국에 이를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청군이 이를 지키지 않자 바로 일본군을 갖다가 조선에 드디어 파병을 갖다가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에 오히려 동학농민군은 자기들이 얻어와 던 거죠. 자기들은 자기들만 요구 조건만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이런 외세 세력까지 개입하자 황급히 정부와 교섭을 벌이게 되고, 이에 제3기로 넘어가죠. 드디어 전주 화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약이란 것은 사이롭게, 그러니까 사이좋게 약속이 체결되었다.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약속이 체결되고, 또한 이에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갖다가 설치하겠는데, 그 기구 명칭이 바로 뭐냐면 집강소라는 개혁 기구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이때 구체적인 개혁 아닌 배정개혁안 12개조를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정부가 나서서도 개혁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개혁기구 명칭이 뭐냐면 교정청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동학농민군이 자진해서 해산했기에 청군도 이제 군대를 갖다가 철수시키려고 하고 일본군도 철수를 갖다가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이 일본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경북궁을 갖다가 장악을 하면서 이후 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에 바로 무슨 전쟁이 발발하게 되냐면 청일 전쟁이 드디어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발발을 하게 되고, 또한 일본은 이때 우리나라를 갖다가 근대화 시켜준다는 명목하에 바로 무슨 개혁까지 추진을 하게 되냐면 가보 개혁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이런 외세의 개입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바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게 되는데, 이때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일으켰던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공주 우금치 전투가 되겠습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가 되겠다. 하지만 일본군의 막강한 무기에 이 동학농민군은 한 50여회 계속해서 전투를 벌였지만 끝내 패배하게 되고, 끝내 동학농민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더라. 그래서 크게 이 동학농민운동은 시기적으로는 4시기로 살펴봤지만 다시금 지금 보시면 고부 농민봉기부터 해서 전주성 점령까지 이 1기와 2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를 갖다가 몇 차 봉기라고 하냐면 1차 봉기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고부 농민봉기부터, 여기서부터 전주성 점령까지 이 1기와 2기에 해당되는 시기를 1차 봉기라고 하고, 이 1차 봉기는 어떠한 성격의 그 농민운동이냐면 바로 지금 보시다시피 정부라든지 잘못된 관습이라든지 현 상황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1차 봉기는 우리는 반봉건적 성격의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에 비해서 사기 있죠. 시기적으로 이 사기는 동학농민군이 재봉기인데, 이 사기 재봉기는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2차 봉기라고 부릅니다. 몇 차 봉기라고 부른다? 2차 봉기라 부르는데, 이 2차 봉기는 보다시피 어디에 대한 저항이다? 그죠? 일본에 대한 저항이죠. 그래서 이 2차 봉기는 반외세적 성격의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어떠한 성격의 농민운동인가요? 이렇게 하면 반봉건적이며 그리고 반외세적 성격의 농민운동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아울러서 고부 농민봉기부터 해서 전주성 점령 시기까지를 우리는 1차 봉기를 하는데, 이 1차 봉기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냐면 반봉건적 성격을 띠고 있더라. 이에 비해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전투인 공주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에 해당되고, 이 2차 봉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반외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농민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다시피 동학농민군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대표적인 개혁기구로는 직강수가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자극을 받아 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를 갖다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하지만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말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청일 전쟁 중에 또한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일본이 추진했던 근대적 개혁, 바로 이 가부개혁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 가보 을미 개혁이 되겠습니다. 가보
을미개혁은 크게 1894년부터 1895년에 벌어졌던 개혁이 되겠습니다. 1894년이 갑오개혁, 1894년이 갑오년, 1895년이 을미년, 그래서 갑오을미개혁이라 부르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보았다시피 지금 무슨 전쟁 중이다? 바로 청 그리고 일 전쟁 중에 일본이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대적 개혁을 조선을 추진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역시 갑오을미개혁도 시기적으로 4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기, 역시 1기를 보면 1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던 시기입니다. 1894년 7월 달에 1차 갑오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본이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바로 이 김홍집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게 되고 전형적인 친일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이란 말은 정부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친일 세력이라든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정부 세력이 수립되었고, 이때 이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개혁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통해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이때 1차 갑오개혁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신문제를 갖다가 법적으로 드디어 이때 제지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점점 어느 나라가 우위를 점하게 되더라? 일본이 이제 점점 전쟁에서 우세해지자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근대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부터를 2기라고 부르겠습니다. 2기. 일본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의 갑오개혁을 추진했던 시기, 바로 2차 갑오개혁이 드디어 추진되게 됩니다. 1894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1894년 12월이 되겠고, 이때는 기존에 있던 김홍집과 함께 일본에서 망명해 있던 박용효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데려서 연립 내각을 수립하고, 역시 친일 내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발표를 하죠. 고전을 통해서 개혁 내용을 발표시키게 하는데, 바로 이때 홍범 14개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이 2차 갑오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근대적 교육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란 것이 발표되었던 것이 2차 갑오개혁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홍범 14개조는 그 최초의 근대적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본의 우세한 속에 일본이 직접 이제 나서서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특히 친일 세력이었던 박용효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혁을 갖다가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하죠? 바로 일본이 드디어 승리를 갖다가 하게 되고, 이 일본의 승리에 따라서 무슨 조약이 체결되게 되냐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이 조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국의 요동반도를 한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동반도를 한량, 일본이 가져간다는 소리죠. 즉 우리가 수도 없이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요동반도에 대해서 어디냐, 위치적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했죠. 이 강이 요하입니다. 요하. 이 오른쪽을 해서 요동이라 부르고 서쪽을 요서라 부르는데, 바로 여기 툭 요동에서 툭 튀는 여기가 요동반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요동반도를 바로 이 시모노세키족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일본이 가져가 버리죠. 그런데 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러시아죠. 러시아는 겨울이 되면 모든 항구가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이 필요했고, 이에 이 요동반도에 눈독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여기를 가져가자, 이에 러시아가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이 일본을 압박해서 요동반도를 갖다가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끔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삼국 간섭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이 용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국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일본도 어쩔 수 없이 이 세 나라를 이길 수는 없겠죠. 이에 따라서 러시아의 압박에 의해서 청나라에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즉 조선 정부에서는 러시아가 세계사적으로는 좀 더 세력이 강하겠구나, 러시아 쪽으로 우리가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급작스럽게 친러 성향의 사람들을 정부 고관에 임명을 하고 친일 세력들을 제거하기 이르죠.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제3기로 넘어갑시다. 3기. 이제까지 수립되어 있던 친일 세력들을 제거하고 나서 정부 내에 친러 내각을 갖다가 수립하게 됩니다. 친러 내각을 수립하게 되고, 이제까지 시행되어 오던 모든 가보 개혁을 갖다가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중단시켰다는 소리죠. 이에 불만을 가져오던 바로 일본이 드디어 일으켰던 사건이 그 유명한 바로 을미 사변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고, 다시금 조선 내에서 친일 내각이 재수립되게 되는데, 그게 4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시금 친일 내각이 수립되게 되고, 다시금 가보개혁이 재추진되는데, 이것을 3차 가보개혁, 혹은 다른 말로 이 개혁을 을미개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같은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을미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군제개혁을 추진하고, 군제개혁, 그리고 종두법을 시행하며, 종두법 시행, 그리고 태양력을 사용하며 태양력 실시, 그리고 아울러서 소학교도 설치를 하고, 소학교 설치, 또한 단발령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근양이라는 연호도 사용하며, 근양이라는 연호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우편제도, 보시면 우편제도 등의 이러한 전체적인 개혁을 실시했던 것이 바로 몇 차 가보개혁? 3차 가보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가보개혁은 이 사건으로 중단이 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바로 아관파천, 들어보셨죠? 여기서 아는 러시아를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니 이게 아관파천이고, 연도로는 1896년에 발발한 사건이고, 이에 따라서 조선에서는 다시금
친러 내각이 수립되게 되고 이후 모든 갑오 을미 개혁은 중단되고 끝이 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갑오 을미 개혁을 보시면 보다시피 크게 1차 갑오 개혁입니다. 이때 핵심 기구는 궁극 기무처를 통해서 개혁을 실시했다. 다음에 2차 갑오 개혁이고 이때는 홍범 14개조가 발표가 되었다. 이후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조선 내에서 3기 친러 내각이 수립되고 갑오 개혁이 무효화되었으나 을미 사변으로 인해서 제4기 신일 내각이 재수립되게 되고 다시금 갑오 개혁이 재추진되게 되는데 이것을 을미 개혁이라 부른다. 하지만 이 모든 갑오 을미 개혁은 아감 파천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끝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동학농민운동과 그리고 갑오 을미 개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